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의 조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아주 미흡한 기자회견이었다며 국회 추천 총리, 별도 특검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4일 육군협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앞으로 8개월에서 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며 한국에 전개되는 사드 포대 규모는 괌기지의 포대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규모를 2배로 증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 등지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입주 시점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부산, 세종 등 37곳이 청약 과열지구로 지정돼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고 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막바지로 접어든 미국 대선이 혼전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에 있어 경합주에서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엎치락뒤치락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메일 스캔들로 위기를 맞은 힐러리 클린턴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포커스 뉴스 1번지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포커스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이번 주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 씨와 관련 인사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국민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충격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독일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던 10월 27일 뉴스포커스는 최순실 정국과 관련된 대담을 23분간 편성하였습니다. 이날 아침 조간 세계일보에서 최 씨를 전격 인터뷰하자 독일서 인터뷰한 최순실, 왜 입 열었나는 주제로 건국대 장성호 교수와 백성문 변호사가 출연해 대담을 나누는 코너가 발빠르게 방송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해 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등 전반적으로 조망해 보았습니다. 먼저 임광빈 앵커는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도피 생활 중 인터뷰에 응한 이유와 내용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성호 교수는 이해는 안 가지만 어차피 사법당국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압박을 받아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고 조사에 앞서 일종의 협상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 교수는 최 씨가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사법당국과 조율을 할 텐데 아픈데도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최 씨의 인터뷰가 현재의 전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인터뷰를 보면 청와대가 화낼 만한 일이라며 언론이 찾을 수 있는 사람을 검찰이 못 찾는 것을 꼬집으며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최 씨는 인터뷰에서 태블릿 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전에 연살문을 받아왔다고 해명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인터뷰가 본인에게도 청와대에도 정부에도 박 대통령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연설문 수정 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 외 나머지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특히 민간인이어서 국가기밀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데 대해 백 변호사는 청와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최 씨가 구입한 옷과 박근혜 대통령이 입은 옷이 동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교수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이라며 공적 영역에 사적 인연이 들어간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사과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팩트를 확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로 이번 수사를 대하며 궁지에 몰린 상황을 설명하며 이제 더 물러나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 변호사는 모든 포커스를 최순실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중요한 문서가 외부로 나간 건데 청와대도 압수수색해야 한다라며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안 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전문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거국 중립 내각이나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자칫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를 조사하게 되는 현 구조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두 전문가는 최 씨가 전격 귀국하고 일명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의 사표를 수리한 30일 이전에 뉴스포커스 대담에서 이 같은 일들을 예견하거나 촉구하며 정치 뉴스의 흐름을 잘 짚어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가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 1번지와 라이브 투데이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뉴스 1번지는 10월 30일 최순실 전격 귀국, 검찰 필요한 시점에 소환, 뉴스에 건국대 장성호 교수와 계명대 김관옥 교수가 출연하여 최순실 씨의 수사 방향과 쟁점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먼저 최 씨가 귀국한 뒤 바로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하루 동안 말미를 얻은 데 대해 두 교수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 교수는 자유롭게 하루를 주는 것은 검찰의 큰 실수라고 지적한 반면 장 교수는 어차피 자료가 모두 있으니 하루 뒤 조사를 시작해도 걱정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2, 3일 사이에 갑자기 입장 변화가 일어났고 마치 누군가 기획을 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이 죄가 인정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한 사실을 두고 결국 인정의 영역을 최소화할 생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도 자금 세탁과 관련해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는 만큼 귀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날 오전 영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최 씨와 관련된 토론을 당일에 바로 기획하여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1분 25초쯤 김 교수가 발언하는 중 박창환 장한대 교수라는 자막이 송출되는 오류가 일어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출연자의 발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자막이 자주 등장해 오히려 시청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조사를 받을 것인지 이야기하는 중에 박 대통령, 시민사회 원로 면담 등의 자막이 가운데 아래 나갔고 차은택 씨의 소환에 대해 발언하는 중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2차 조사, 새누리당 지도부 거국 중립내각 구성 촉구 등의 자막이 가운데 아래에 게시되었습니다. 출연자의 발언과 상관없이 해당 방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막이라 하더라도 출연자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자막이 등장하는 동일한 위치에서 보여지다 보니 자칫 자막 오류로 여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막은 왼쪽 위 자막과 동일한 내용들이라 왼쪽 위에 드러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장성호 교수가 다른 코너에도 출연하는 만큼 출연자가 좀 더 다양해지면 좋을 듯합니다. 10월 25일 라이브 이슈에서는 하루 전 수원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수도권의 지진 원인을 심층 보도하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하였습니다. 김 기자는 수도권 역시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며 위기 대처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 기자는 수원의 지진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지난번 경주의 지진은 수원의 지진보다 17만 배 더 컸다는 사실을 수치를 통해 비교해 주었습니다.
수원에서 왜 지진이 일어났는지 묻는 질문에 김 기자는 경주 지진의 원인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수도권의 추가령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부터 보령까지 이어지는 추가령 단층의 설명을 위해 지도와 그래픽이 등장해 시청자들이 시각적으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픽에는 당진 단층, 예성강 단층 등 주변의 다른 단층 그래픽까지 곁들여져 비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도권에도 많은 단층이 있고 이들이 활성 단층일 가능성이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진 발생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진 설계율은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고 김 기자는 이를 자세히 보도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내진 설계된 주택은 10% 정도이고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는 곳 중 85%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가 먼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병원, 초, 중, 고교 등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 기자는 지진과 관련해 뒷받침되어야 할 조사와 연구에 대해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정보 공개입니다. 활성 단층을 5단계로 한다고 방침을 세웠는데 선진국은 누구나 활성 단층에 대한 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매뉴얼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집 안에서, 밖에서, 극장에서, 아이와 등 매뉴얼을 전혀 몰랐는데 도쿄 매뉴얼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통보입니다. 김 기자는 일본 도토리현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NHK 방송을 보니 지진이 나고 2분 만에 속보 자막이 뜨고 어느 지역인지 지도가 바로 송출되며 CCTV 방송이 바로 송출되고 2시간 이상 특보 방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 기자의 제안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였지만 연합뉴스TV가 어떤 방식으로 지진 관련 소식을 전할 것인지 함께 알려줬으면 정보 제공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는 뉴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를 살펴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박지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를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의와 혁신을 통해 오늘날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기업들의 성공 신화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30일 방영한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는 2000쌀에 대해 다뤘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쌀이 어떻게 고급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초반에는 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계 3대 곡물이며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등의 내용을 전달해 쌀이 한국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식재료인지 인식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쌀 중에서도 이천쌀에 주목했는데요. 이천의 자연 조건을 자세히 말해주며 최상의 쌀 재배 지역이라는 당위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특별히 언제부터 이천쌀이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진상미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조선 9대 왕인 성종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 새로운 지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의 우수성을 쌀 문화축제를 보며 이천에서 쌀이 얼마나 특선화되고 있는지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대한 가마솥에 밥하는 광경은 입이 떡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천쌀의 명성 때문에 오히려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부분에서 그 이유와 극복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쌀이 브랜드화가 되기 시작한 것의 시초가 이천쌀인데요. 그 전에는 그저 밥을 짓는 주요 식재료일 뿐이지 브랜드화가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상표 등록에 그치지 않고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했고 브랜드 홍수 속에서 차별화를 이뤄냈는데요. 특히 농산물 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리콜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상표 등록과 고급화를 이뤄냈어도 2,000쌀의 과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줄어드는 연간 소비량 때문에 또 다른 위기를 맞았는데요. 풍년이 나도 소비량이 적어 쌀값이 폭락하는 풍년의 역설의 개념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30년 만에 소비량이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쌀이 탄수화물 덩어리라는 잘못된 인식 등 여러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쌀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 작년 쌀 재고량이 무려 175만 톤이었고 기회비용이 5,350억 원이었다는 말은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줄어든 소비를 다시 촉진시키기 위해 2,000쌀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쌀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소비자층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쌀 케이크 등 식품뿐만 아니라 쌀을 이용한 화장품까지 다양한 제품 개발에 주력해 현재 12개 업체에서 38종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쌀이 먹는 데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2,000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 쌀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 쌀은 고급 쌀이라는 인식이 있고 한중 검역 요건 합의가 이뤄지며 지난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중국 수출을 시작했는데요. 이 또한 2,000쌀이 7년 동안 노력해서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이 대단했습니다. 현재도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고품질을 지키기 위해 지질 검사를 하고 저온 저장 시설을 확보해 정확한 온도와 습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2,000쌀에서 2,000 통합 브랜드로 확장해 쌀뿐만 아니라 도자기, 계란, 꿀 등 다양한 농축산물을 아우르며 지역 농축산업의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를 살펴봤는데요. 특히 어떤 장면이 인상에 남았습니까? 네, 쌀 관리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보여주는 부분이 생각보다 철저하다고 느꼈습니다. 토양에 맞는 비료를 뿌리는 등 지질 관리를 통해 쌀의 단백질 함유량을 조절하기도 하며 저온 저장 시설을 이용해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2,000쌀의 고급화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쌀 재고량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 요즘 대학생들 식사할 때 어떻습니까? 네, 저를 포함한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아침은 거르는 경우가 많고요. 연속 강의가 있는 날에는 점심도 빵으로 먹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밥보다는 파스타와 같은 식사를 합니다. 성공 다큐를 보고 앞으로는 밥을 좀 더 많이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쌀을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학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최순실 씨를 긴급 체포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재단과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자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편 최순실 파문 이후 참모진을 개편하며 수습책을 고심해오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교체 등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과 검찰이 설치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해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우리 언론들 어떻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은 지난 10월 28일 이후에 사태의 흐름이 전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회동한 이후에 이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최 씨가 빨리 귀국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먼저 최 씨의 변호인이 등장해서 최 씨가 갑자기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잠적해 있었던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나타나서 최 씨를 전혀 모르고 또 연설문이 수정돼서 왔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또 최 씨의 핵심 주변 인물인 고영태 씨와 이성한 씨도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10월 30일에는 최순실 씨가 비밀리에 입국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박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들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의 사표 제출을 지시하고 이 중에서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의 사표는 수리되었다는 것이 발표됩니다. 또 여당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거국 중립 내각을 요구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이후에 벌어진 여러 사건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청와대와 여권의 일련의 조치들로 해석됩니다. 이런 사태들의 흐름을 놓고 언론들도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개의 프레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다수의 언론들이 취하고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책임론을 보도하는 프레임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은 KBS TV와 MBC TV가 취하고 있는 최순실의 국정개입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KBS는 저녁 9시 TV 뉴스에서 다른 뉴스에서 쓰이는 국정농단이라는 말 대신에 최 씨의 국정개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최 씨가 자행한 비리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고 보도를 하지만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책임에 대해서는 보도하는데 소극적인 편입니다. 그렇군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총리 내정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 중립 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 교수를 책임 총리로 발탁을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야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거국 중립 내각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와 내각을 여야가 합의로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0월 27일에 야권에서 요구한 거국 내각 구성을 30일 새누리당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박 대통령에게 김종인, 손학규, 김병준 씨 등을 거국 내각 총리로 건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권은 거국 내각은 위기 모면용이다. 지금 그런 걸 거론할 때가 아니라 이 최순실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야 될 때다 하면서 거국 내각 구성을 거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0월 31일 보도에서 어차피 무너져가는 정권에 우리가 왜 한 발을 담가야 하느냐, 비판만 하면 된다는 그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류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야당의 이런 모습은 국정수습보다는 혼란의 장기화 사태가 내년 대선에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은 같은 10월 31일자 기사에서 거국 내각 구성을 선도적으로 제안했던 야당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데는 거국 내각에 참여하게 되면 가져오게 될 딜레마적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서 수권을 외쳐온 야당의 입장에서는 집권 야당과 힘을 합쳐서 국가적 위기 수습에 나서는 게 마땅하지만 자칫 지금 위기 상황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책임을 희석할 우려가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주도로 거국 내각이 꾸려질 경우에 전국의 주도권이 여당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야당이 닥쳤던 개 신세가 된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병준 총리를 임명을 함으로써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을 한다는 거국 내각의 그 협상은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늑장 수사 질타를 받던 검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요. 최순실 씨와 관련자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 보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이제 최순실 씨를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한참 동안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최순실 의혹을 파헤친 것은 수사권도 없는 언론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JTBC가 최 씨의 연설문 수정 의혹을 보도하고 최 씨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미적대던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인력을 100명 선까지 증원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은 검찰이 30일 아침에 귀국한 최 씨의 신병을 공항에서 확보하지 않고
31일 오후 3시에야 소환을 해서 최 씨에게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고 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네. 언론이 제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입니다. 연합뉴스는 10월 31일 실온에서 최순실 의혹의 최종 종착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맞닿아 있다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없었으면 최 씨의 국정농단이 애초부터 불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며 검찰은 헌법상 대통령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어서 임기 중엔 수사할 수 없다고 하지만 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건너뛴 채 수사를 종료할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이 납득하겠냐 하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대학가에서 시작된 시국 선언이 종교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전반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빨리 전면적인 수습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헌정사상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바람직한 우리 언론의 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7월 26일에 TV조선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 안종범 수석의 모금 개입 의혹을 처음을 보도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뉴스 보도에 대해서 국민과 다른 언론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땅 매각 과정 특혜 의혹을 보도하면서 조선일보와 청와대 간에 강한 대립 국면이 조성되고 TV조선의 보도는 이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22일에 한겨레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있어서 최순실 씨가 배후에 있다. 그리고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이 사안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10월 24일에 JTBC 보도는 모든 언론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집중하게 된 신호탄이었습니다. 네. 모든 종합일간지가 이를 보도했고 10월 25일에는 TV조선이 최순실의 대통령 의상 제작 영상이 이제 방영되면서 최순실과 청와대와의 수상한 커넥션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언론 보도는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냈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은 연설문 추정을 제외하고는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나 김종 문체부 차관도 최 씨를 전혀 모른다며 현임을 부인하고 있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연설문을 유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은 아직까지는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파문에 진상을 규명하는데 더욱 한 걸음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보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 없으시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국민한테. 기금 모금 관련해서는 본인의 판단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대행한 것입니까? 검찰에서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을 듣고 싶으니 말든 국정 혼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십시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찰청.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